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치분권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어떤 강의를 하라고 주문이 와서 저는 강의는 못하고 그냥 서로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서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전달 방법은 제가 여기 서서 혼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을 공감하면 성공이고 공감하지 않으면 그래도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의 주장도 있고 생각도 있는 것을 절대 다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9월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앞으로 자치분권의 정부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누려고 왔습니다. 자치분권의 방향과 추진 과제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근본적으로 오늘은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민주주의란 틀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아까 민만 이렇게 한자로 강조해서 써놨던데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보면 많은 체험을 해오면서 적어도 사람이 중심으로 하는 사고방식과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리스를 거치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는 배워오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고 그 이전에는 누가 사람을 다스렸느냐 그러면 신이 다스려 왔잖아요. 신이. 그런데 그리스를 거치면서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관계 속에서 사람의 자유와 평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흔히 철학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생각을 찬양하는 지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지식이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흔히들 변덕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명칭이 굳이 그런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를 이거요? 여러분들 이 사진 기억을 다 하시죠? 이걸 다 하시죠? 그리스가 이것 가지고 먹고 산다는 할 정도로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인데 이 신전이 이렇게 흉물스럽게 되는 것은 그 한 2000년 전에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싸워서 다 이렇게 망가뜨려졌는데 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그리스 관광성에서 나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오는 사람은 아닌데 이거를 가서 저기 산 위에 있는 것에 가면 아테네의 시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한 중앙에 석축이 있는 데가 뭐겠습니까? 이 제우스 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우스. 신들의 신이죠. 신들의 신입니다. 제우스 신은 신들의 신인데 이 제우스가 하는 말은 모든 근본을 이루는 그런 신화처럼 쭉 우리가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민주주의도 바로 이분이 거론되면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전쟁 이전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조선 시대
그 중국의 역사라면 춘추 전국 시대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유럽에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엄청난 사람이 죽고 싸우고 전쟁의 시기를 거치면서 아테네도 이제 그리스의 도시 공동체 중에 하나인데 이 도시 공동체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도 피곤하고 죽겠으니까 제우스 신한테 도대체가 공동체가 이상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답을 좀 주십시오라고 제우스에게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 신이 아테네 시민들한테 2개의 선물을 줍니다. 이 선물을 가지면 정말 행복하고 잘 살 것이다 라는 그 아이디어가 민주주의의 아이디어라고 우리는 배워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우스가 아테네 공동체에게 준 선물입니다. 염치와 정의라고 그러죠. 염치와 정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주는 건데 결국 개인의 이익, 사익보다는 그 폴리시라고 하는 공동체의 삶, 이익, 이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제우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 2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아이도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을 갖지 않으면 좋은 공동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죄를 졌다거나 또는 자기 혼자서 나쁜 짓을 했다거나 또는 자기에 어울리지 않는 남에게 피해를 줬다거나 이런 건 다 부끄러움으로 스스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디케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조정을 하느냐? 국가가 조정을 해 주는 것이죠. 국가가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가면 그러면 나쁜 놈은 죽여도 되느냐라는 질문까지 해 나가고 있죠.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염치하고 정의가 부끄러움을 사람은 알아야 되고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는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한 여러 모여 사는 공동체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책임감이죠. 정의는 내가 잘못해서 남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너는 스스로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제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상징하는 여자분들이 동상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눈가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눈가리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존 롤스가 얘기한 존 오브 인디퍼런스라는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지의 베일 속에 사람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무지의 베일은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이 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공동체의 이익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우스가 이상적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2가지 원리를 선물을 헤르메스한테 줍니다. 제우스 전령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이 헤르메스가 제우스가 주는 선물 2개를 가지고 가다가 이걸 누구한테 전해줄까요? 라고 헤르메스가 제우스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원로원들한테 갖다 줄까요? 지금 아테네를 지배하고 있는 왕한테 갖다 줄까요? 내 친척한테 갖다 줄까요? 제우스님 딸한테 갖다 드릴까요? 물으니까 제우스가 그때 민주주의 핵심 원리를 말합니다. 이 2가지를 모든 아테네의 주민들한테 갖다 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염치는 어떤 특정한 지배자 또는 피지배자에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한테 다 가져다 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2가지 가치는 그래서 쭉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정치 사상가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2가지 가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표에 의한 합의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을
균점화 똑같이 나누어 가질 때 그 구성원들의 자유는 확장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바로 제우스의 그 아이디어를 수많은 제도 속에서 정치 사상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투표에 의한 합의냐, 권력의 균점화에 의한 구성원의 자유 확장이냐, 이 두 가지가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겁니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겁니까? 바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메시지예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자, 이거를 소위 자치분권이라는 개념틀 속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중앙정부와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을 대등하게 갖지 않으면 적어도 민주주의 원리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답을 우리가 그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좀 더 질문을 밀고 나가면 불균형 상태가 있는 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가 그만큼 제약받고 있다는 말로 바로 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치분권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유추가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243개 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의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권한과 돈과 하는 일은 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우리는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는 소크라테스하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지식을 자연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인간으로 했었던 그런 그때 당시의 철학자들하고 대화를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다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프로타고라스하고 소크라테스 얘기를 플라톤이 적은 거예요. 원래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글을 안 쓰는 특징이 있죠. 예수님도 그랬을 뿐더러 부처님도 그랬고 다른 이슬람 문화도 다 자기가 글을 안 쓰고 누가 썼어요? 제자들이 다 써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화편에 나온 거를 지금 사람들 학자들이 추적해서 그 아이디어, 지식을 이끌어내서 해석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력을 분점화하면 대한민국이 강해지느냐? 자치분권을 하면 대한민국이 좋아지느냐? 기자 선생님들이 흔히 나한테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자치분권을 총괄 조정하는 위원장이 자치분권을 하면 좋아지느냐? 그 다음에 모른다라는 말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검증된 제도가 하나 있다면 그게 무슨 제도일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현대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인간의 자유를 확보하고 좋은 세상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제도가 뭐냐? 이 질문에는 누구도 민주주의라고 답합니다. 물론 그 민주주의가 모습은 달리해서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만, 하지만 이 민주주의의 아이디어를 하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답게 제도를 고쳐나가자고 하는 주장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자, 그러겠네요. 바로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어떤 안들을 내놓고 그게 잘 돌아갈 것이냐 안 돌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마음을 합쳐주고 민주주의답게 제도와 구성원들이 대화해 나가느냐의 문제지. 민주주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작용하는 사람들이 다 비민주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회는 제도와 그 행위자들의 인터랙션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주적이게 제도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구성된 사람들이 민주적이게 반응하고 끊임없이 참여하고 요구를 해주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 제도는 북한처럼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자치분권을 하면 세상이 좋아지느냐? 그건 나도 모른다라는 답을 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관심 있는 분들이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살찌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남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 민주주의, 뭔지 수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민주주의라고 자기네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왕권도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다 합니다. 다 모습이 달라요. 그러나 전 세계에 가장 공통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제도예요. 이 대의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원리가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능동적 대표성과 수동적 대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능동적 대표성은 일정 기간 동안 아까 투표에 의한 합의라고 그랬죠. 투표를 통해서 특정인에게 내 권리를, 내 주권을 위임해주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적어도 그 뽑힌 대표는 유권자들의 중심 요구하는 사항을 대변해 줄 것이다라는 가정이에요. 이걸 능동적 대표성입니다. 능동적 대표성. 그런데 이제 배지만 달면 유권자들의 요구가 아니라 그냥 자기 요구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는 내용들이죠. 능동적 대표성을 대전제로 해서 이제 수동적 대표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그게 선거제도예요. 수동적 대표성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사는 데는 대표를 좀 많이 뽑아주고 사람이 적게 사는 데는 좀 적게 숫자를 배정을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유권자들의 수에 맞지 않는 대표들이 선출된다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이거예요. 능동적 대표성, 즉 위임한 사람들의 생각대로 대표가 행동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하고, 그거를 대전제로 선거구를 해서 소극적 대표성을, 수동적 대표성, 적극적 능동적 대표성을 두 가지 작동 원리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작금에 대한민국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다 체험했듯이 능동적 대표성은 권력의 사유화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만약의 경우 능동적 대표성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민주주의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능동적 대표성을 전제로 해서 선거구를 해서 일정한 인구 구묘로 해서 우리 대표를 뽑아왔는데, 이게 이제 지역 독점당이라는 아주 특이한 대한민국의 현상 때문에 수동적 대표성도 작동을 안 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호남 가면 뭔 당, 영남 가면 무슨 당, 이 지역 독점당의 출현으로 수동적 대표성도 작동을 안 한다라는 걸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의민주주의가 정말 민주주의처럼 작동하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욕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거 우리나라만 그러냐? 미국의 마이크 그레벌 상원 의원을 한 12년간 한 분이 2009년도에 제가 이제 순천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한번 오셨어요. 이분은 직접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워낙 체감을 했기 때문에 직접 민주를 하자 해서 와서 전파를 하러 왔는데,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한순간에 모든 시내를 붉은 악마들이 점령하는 걸 보고, 야, 직접 민주주의가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가 대한민국이나 해서 이 사람이 여기를 왔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의 대의민주주의를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더라. 능동적 대표성 위기, 의원들이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첫 번째 하더라. 두 번째는 후원자 이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당을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가 미국을 위해서 하더라라는 강의를 했어요. 역시 대의민주주의는 잘 돌아가고 정말 그렇게 가야 되지만 역시 능동적 대표성과 수동적 대표성 한계 때문에 항상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의민주주의가 그래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남는데 바로 정치체제의 문제와 해결은 학자들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권력 남용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정치 메커니즘에서 돌아가는 정치적 정보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투명하게 다 알면 그냥 주민들이 주권을 위임한 사람들이 나한테 위임해 준 거 다시 내놔라 하겠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치유하는 것은 역시 민주적 경쟁 체제를 확고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8월 달인가요? 살아있는 지성이란 그는 프랑스 학자인데 그분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의 삼각형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극우, 극좌, SNS를 통해서 공격하는 이 세 개의 집단이 특정한 기회가 주어지면 강력하게 정치 시스템하고 연계돼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물론 그 사람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진단에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만 100% 수긍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처방에 있어요.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십시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의 삼각형을 치유하는 방법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사회의 권력으로 통하는 길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처방을 합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사회의 모든 권력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열어놓게 해야 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진단은 극좌, 극우, SNS를 통해서 공격하는 이 위협하는 삼각 주체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경쟁 체제는 인물 경쟁입니다. 첫 번째가. 그게 바로 선거, 대표를 뽑는 선거 제도죠. 인물 경쟁을 합니다. 인물 경쟁을. 그 인물 경쟁을 할 때 수없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력 기관 간의 경쟁입니다. 삼권 분립 제도죠. 권력 간의 경쟁은 이 삼권 분립 제도를 다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의 경쟁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경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체제에서 연방제 국가 있잖아요. 이 연방제 국가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상당한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단방제 국가는 중앙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경쟁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는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단방제이면서도 강력한 분권 정책을 짜서 중앙과 지방의 경쟁 시스템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과 대표의 경쟁입니다. 주민과 대표의 경쟁. 적어도 4년, 5년 동안 대표를 뽑아놓고 그 과정에는 주민이 그렇게 견제하지를 못하는 일반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과 대표의 경쟁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적어도 1번, 2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3번, 4번이 잘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민주주의를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3, 4번에 주력할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되시죠? 3번, 4번의 기제를, 메커니즘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역시
자치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충실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앙과 지방의 경쟁 시스템, 주민과 대표 경쟁 시스템으로 갈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를 담아서 9월 11일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고 10월 30일 경주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로 정말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이유들이 다 큰 덩어리 속에서 대한민국 국정운영체제가 이렇게 간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치라는 포용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치라는 포용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Make the space of embrac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용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부를 주민에게 가깝게 하고 다양성을 사회 에너지화하고 실험 정신을 활성화해가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발휘될 수 있게끔 작동할 수 있게끔 자치의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걸 자치의 포용공간이라고 명명을 저는 하고 있는데, 자, 포용공간, 포용이라고 말은 어머니가 아이를 뵀을 때 외부의 충격이 오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리는 것을 한자로 포용이라고 말한다고 엊그저께 포용 국가 성장 심포지움에서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진정한 포용은요, 한 걸음 더 나가야 해요. 물론 아기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보호하는 건 포용인데, 진정한 포용은요, 어느 공간 속에 어느 누구든지 자아성을 잃지 않고 들어가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공간입니다. 포용의 공간은. 그래서 포용의 공간에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규칙을 갖추고 어떻게 해야 되고 비민주적인 규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공간이다라고 하면 그건 포용 공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성을 잃지 않고 충분히 그 공간에 들어와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치라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현시키는 것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그대로 투영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중앙에서 100원을 주면서 30원은 여기 쓰고 10원은 여기 쓰고 20원은 여기 쓰고 이러지 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 공간에 들어온 자아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공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자아성을 살리고 공간에 들어와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게 만들어보자. 기본적으로 그 철학이 자치분권에 깔려 있어야 자치분권이지, 그냥 중앙에서 얼마 주니까 이건 얼마 쓰고 이러면 차라리 그쪽에서 다 하시오라고 실제로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포용의 공간에서 소위 사회적 가치가 자라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거기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얘기한 그 공간에서 자기 끼를 발휘하는 것이고, 그게 설득력이 있고 주민들한테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더 자치단체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줘라라는 것이죠. 이게 자치라는 포용의 공간을 우리는 지금 마련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밑자락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저는 깔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딱 오면, 자, 이제 우리나라 한번 성장 과정을 되돌아봅시다. 제가 우리나라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적어도 1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하면서 이 조그만 국가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대한민국 엄청나게 환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강국이 됐습니다. 그렇게 강국이 되기까지는 역시 관료 엘리트가 엄청나게 공헌을 했다라는 겁니다. 고시라는 거, 공무원 채용 시험, 대한민국의 엄청난 인력들이 정부
관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사 문화가 나쁜 것도 있지만 그런 데는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하게 명령의 지휘계통에서 하는 그런 문화들이 여기에 접목이 됩니다. 유신 관료들이 여기에 접목이 돼서 정말로 위에서 결정하면 아무 소리 하라고 무조건 하는 그런 문화가 결국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소위 북미의 합리주의적 지식이 접목이 된 것이죠. 즉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능률 중심의 지식이 강력하게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압축 성장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적어도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자치분권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자치분권의 개념은 독재 권력의 견제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90년대에 단식 투쟁을 하면서 이끌어냈던 지방의 선거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저항에 의해서 일구어낸 1987년 6.29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6.29 선언이 나오면서 헌법, 유신헌법 부칙 제10조에 있는 지방의회는 통일이 되기까지 잠시 유예한다라는 조항을 1988년에 개헌을 통해서 삭제를 합니다. 10월 29일 날이 지방자치 날로 기념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유신헌법 제10조. 그거를 삭제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또 위정자들이 실행을 안 하려고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단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단식을 시작해서 그러면 합의 본 게 그때 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지방의회 선거, 자치경찰 제도 가지고 협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선거를 받아들이고 자치경찰 조금 유보하자라고 협상을 해서 지방의회 선거가 비로소 1990년대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나오게 되고 19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회복이 됐다라고, 시작이 됐다고, 회복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방자치는 그때부터 소위 내무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제도 설계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 의존적인 지방자치 제도가 잉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해왔다, 발전해왔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주민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경험을 최근에서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압축 성장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합리적으로 하자라는. 자, 1,000원 이익과 100원 이익이 되는데 여타의 조건이 일정하다면 1,000원을 취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무엇을 위한 합리적인데? 라는 질문이 이제 막 쏟아진다는 거죠. 적어도 사회 가치에 대한 주민들, 국민들의 욕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다 100원보다 1,000원 이익이냐 다 가져갈 것이냐 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 도구적이고 집권적이고 불균형적 성장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외, 제도적 소외, 정치적 소외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고, 이 소외 현상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처한 인구 구조 불균형은요, 지금 인구 소멸 메시지가 워낙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갑니다. 실제로 갑니다. 조산율이 1을 넘지 못하는,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하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가면 3분의 1은 소멸할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정 운영을 지금은 되돌아볼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권위는 없고 권위주의만 있는, 다 아시는 것처럼 권위는 순종이잖아요. 순종. 교황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서 존경을 표하는 것이 강압입니까? 순종입니까? 순종이잖아요. 이럴 때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순종이 아니라 이제 굴복인 것이죠. 나의 의사에 반해서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거를 권위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권위는 없고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제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공직에 가면 주민들이 왜 저한테 그래서요? 규정이 원래 그래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바뀐 지가 언젠데? 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내 책임도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전부 다 내 책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은 어디가 있어요? 전부 위에 있다라는 책임이. 그래서 이 사회가 책임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어도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가 노력을 해왔는데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하는 자치분권의 경과를 보면 적어도 중앙 권한을, 중앙 사무를 3,101개를 발굴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서 2,188개를 법령을 고쳐서 지방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령에 명시된 국가사무가 7입니다. 국가사무가 7. 그리고 지방사무는 3입니다. 7대3으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7대3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금년에 지금 국회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해서 국무회를 통과해서 국회로 지금 넘어가 있는 것이 지방 이양 일괄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발굴해서 추진을 못했던 것 571개를 지방으로 넘겨달라.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여튼 이게 안 된 것을 묶어가지고 법으로 강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번에 자치분권을 추진하게 됩니다. 외국의 경험에 의하면 1차, 2차, 3차 계속 지방 이양 일괄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분권의 현실은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새 입은 돈을 따지면 중앙이 거의 8을 걷어가지고 지방이 2를 걷어갑니다. 그래서 2알자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사무수는 7대3으로 중앙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정 사용액을 보면 지방이 6을 쓰고 중앙이 4를 씁니다. 이 세 가지 지표를 딱 보면 지방이 중앙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표현해. 일은 많이 하면서 돈은 2밖에 안 가져가는 이런 구조요. 그래서 지방이 중앙에 탓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다시 아까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들어가면 권력을 모든 구성원들이 균등하게 가질 때 그 구성원의 자유가 확장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에 비추어 보면 개선을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여가 국회죠? 내가 국회입니다. 국회의원님도 또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에 관한 여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치분권에 관한 의제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독특한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이 국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잘 안 돼요. 잘 안 돼. 우리 오늘 여기서 힘을 합쳐갖고 잘 되게 한번 해보시죠. 바로 이게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토마스 피케티가 얘기한 것이잖아요. 2018년 1월 달에 나온 보고서가 이렇습니다. 세계 소득 불평등의 극단적 수준으로 커져가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세계는 파국으로 갈 것이다. 이 사람 메시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세금 좀 더 걷어서 좀 나눠 쓰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왜 나쁘냐라는 겁니다. 그걸 놔두면 이 세계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잡아주지 않으면 바로 넘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을 써서 불평등 주시가 높은 나라에 수입되면서 나라마다 한참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친구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유효하죠. 그래서 9월 11일 날 이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마련해서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문재인 정부 종합계획으로 확정을 했죠. 비전은 이렇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구화에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여러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은 많이 들어보셨죠?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마치 물론 우리가 잘 살면 나도 잘 사는데 자칫 내 삶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아까 민주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의 좋은 점, 공동체의 이익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걸 내 삶이 아니라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우리 삶을 바꾸는 개념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데이릴레이션이 아니고 윌레이션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청소년들 아파트 들어오니까 아파트 건물에 들어오지 마시오. 뭐가 치지 마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사회는 우리가 당면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당신들의 세상이고 그걸 데이릴레이션이라고 그들 관계라고 얘기하신 그건 대개사정이고 내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데 나는 반대한다. 이게 싫다를. 그래서 우리 위릴레이션 관계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은 고난을 나누자는 건데 이게 세상을 파편화, 개인화 이렇게 가는 메시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명칭을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획을 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갖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권한 배분보다는 주민 주권 구현을 최고 가치로 설정을 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을 중심으로 권한을 주고 어떻게 쭉 그렇게 해왔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어도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은 주민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리잡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이제 주종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로 가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중앙지방의 협력회의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의회 의원들이 적어도 최고 통수권자하고 테이블을 같이 해서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주자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주자. 이거를 자치분권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앞에 정부에서 다 의장을 대통령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못하겠다라고 해서 실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쓸 때 참 1년 내내 대통령이 자치단체 장들하고 회의하라는 소리 아니지 않느냐. 많으면 1년에 2번 회의할 텐데 왜 도대체가 대통령이 의장을 하는 걸 그렇게 막는가 모르겠다라고 썼는데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스스로 내가 그 협의의 의장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앉아서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앉아서 건의받자.
무리한 요구는 무리하다고 얘기하고, 이건 부당하다고 얘기하면 부당하다고 지방에서는 얘기하는, 테이블에 앉아서는 그 의사결정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앙과 지방이 이제는 동반자적 관계로 변환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재정, 핵심이죠. 지방재정. 원래 지금 지방세,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와 취득세는 신장성과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성이 커요. 그래서 지방재정이 근본적으로 불안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구조로.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법인분을 통합해서 지방재정을 기간세화하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의 개편으로 지방재정의 기간세와 기반을 마련하자라는, 이것이 7대3, 6대4로 가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6대4까지는 가기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논쟁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7대3을 확보를 하자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또 대등한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6대4까지 추진한 기반을 마련하자라는 걸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번째는 이전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엄청나게 화려한 계획입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러나 한 건도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아까 여기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0이라는 글씨 보이잖아요. 한 건도 대통령이 자치분권 의제를 결재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571건을 대통령이 직접 결재하면서 빨리 추진하십시오라는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일괄 이양법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6대 전략과 33개 과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33개 과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들은요, 10년 전부터 거론했던 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법에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위원회는 이걸 해라, 이걸 해라, 이걸 해라. 명시가, 이 제목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바꾼다는 거죠. 특별법에가 이런 것들이 추진을 하라고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계획은 최종 지향점이 주민에게 있다라는 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날 경주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주민 참여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주민 참여 권리를 명시하자, 원리를 명시하자. 그 다음에 조항을 13조인가의 조항을 신설해서 지방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은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걸 명시하자라는 겁니다. 명시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지금 여기가 국회입니다만 전면 개정의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되면 지역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법으로 참여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지금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냥 와서 의견 좀 주십시오가 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권리로서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도 이제 읍면동장이 그냥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 군수가 직접 위촉하는 것으로 승격을 해서 그냥 친한 사람들 모여서 이 자문기구가 아니라
대표성을 갖는, 그 대표성은 자치단체마다 알아서 하라. 다만 반드시 주민자치는 대표성을 갖게 구성해야 한다라는 걸 법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얼마 주면 그것만 갖고 하는데 기부금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자기 재원도 투자할 수 있게 해서 주민의 사업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제도를 열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례 재개정은 주민들은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 의원들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은 자치단체 장한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자치단체 장 그런 시스템인데, 주민들이 일정 요건을 가지고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들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조례안의 주민 직접 발의권도 법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 청구 대상도 확대를 하고 소환이나 감사 청구 요건도 합리적으로 완화하자라는 것이고, 지금 이런 내용들을 요구할 수 있는 나이가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세까지 낮추자라는 것이고, 투표를 하는데 와서 직접 서명만 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 제도를 열어놓자. 즉 주민들이 정부에 요구를 한다거나 또는 권리를 주장하는데 가능한 한 편하게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된다라는 것이 민주주의가 충실하게 작동될 수 있게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전 과정으로 모든 사업에 확대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주민들한테 시혜적으로 예산하는 데 와서 의견을 내십시오가 아니라 권리를 가지고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놓겠다라는 겁니다. 제도를 열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없으면 그냥 참여한 사람 몇 사람들이 그냥 할 겁니다. 항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도와 행위자 간에는 끝없는 인터랙션이 일어나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한 몇 사람이 그 제도를 자기 의대대로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제도와 행위자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줘야 좋은 제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앙과 자치단체 사무재배분도 할 것이고, 권한 이양을 지금까지는 아주 세부적인 사무 중심으로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또는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처벌장이 나오면 그거 전달하는 업무, 이거 한 거 저거 한 거 손 사무 중심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포괄적인 기능 중심으로 이양하겠다라는 것을 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일부 기능 중심의 사무 이양 방향들이 반영이 돼서 518개의 사무가 571개로 늘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능 중심으로 어떤 기능을 넘기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다니는 것을 한 번에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과태료 부과나 징수는 자치단체가 갖고 있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능 중심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저항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봐야죠. 그 다음에 대도시 특례 제도를 이번에 발표를 했죠. 인구가 100만이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인구가 2만 정도 언저리에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봐도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2만 된 자치단체하고 100만이 된 자치단체하고 그 자치단체 장에게 권한을 똑같이 준다? 이건 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주고
거기에는 상당 부분이 권한들을 더 주는 그런 과정들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의 산하청입니다. 산하청. 영산강 뉴욕 환경청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이리 국토관리청, 이거는 국토교통부 산하청이죠. 그것이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못합니다. 관여를 못해요. 그러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영산강 뉴욕을 관리하는 관광유역회가 7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주제를. 또 목포에 가면 목포시, 신안, 무안 여기가 통합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공동사항이 있을 겁니다. 공통사항이. 그러면 서울 수도권의 광역 있잖아요. 광역. 이런 것을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업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가서 연합을 해서, 예를 든다면 연합을 해서 자치단체의 형태를 허락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허락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치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도 아마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지금 합의가 조정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자치경찰을 기초자치단체로 해서 그동안 이전에는 쭉 설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역 단위로 바꾼 이유는 수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경찰권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서요. 굉장히 높아서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만 언저리에 있는 자치단체 장에게 수사권이 있는 자치경찰의 임명권을 준다? 국민들이 쉽게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수사권을 준다라고 하면 이 염려가 국민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직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광역으로 돌려서 자치단체 장이 경찰청장을 임명을 하되 직접 관할을 못하게 그 밑에 행정위원회를 둬서 통화를 하는 것으로 아주 세심하게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결정 단계 과정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경찰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분산시켜야 한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또 국가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고려들, 또 지역 간에 치안력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몇 가지 기준을 확립하고 그 기준에 맞는 지금 설계를 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치 강화와 지방자치 연계 협력 강화가 결국은 교육감 선거를 없애고 런닝메이트 비슷하게 뭐 하자라는 내용으로 집약이 됐었는데, 이미 교육감 선거가요 지금 2번 치러졌지 않습니까? 선거 시스템으로 제도가 정착이 되는 거는 정부가 손대면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미 선거 시스템으로 들어가 버린 제도는 국회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했다가는 이게 난리 납니다. 선거 시스템을 들어가 버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광역구의회 의원들을 없애겠다 이 앞에서 한번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자치분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자치분권이 다 그거 없앤다고 했다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합쳐야 되겠다라는 거는, 선거제도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건
장기 과제로 관리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두고 이제 앞에하고 뒤에 앞에 했던 것보다 훨씬 후퇴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그러나 정책을 실현하는 데는요, feasibility라고 하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이게 실현 가능하느냐? 라는 그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입니다. 이 맨 뒤에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게 아까 지금 내가 쭉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번에 발표된 재정분권의 내용들입니다. 금년도에 한다는 것이 이 라인입니다. 지금 지방 소비세가 부가가치세 11%를 얹혀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줘요. 부가가치의 11%를 지방에 주는 지방 소비세로 분류를 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1대 2대 3으로 나눠지고 있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1을 줍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는 1을 줍니다. 그 다음에 도는 3을 줍니다. 걷어가지고 이런 메커니즘이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상생기금, 즉 1을 준 데는 그 1에서 35%를 다시 회수해가지고 좀 못 사는데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지방재정은 저는 그래서 정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 소비세율을 1단계로 4%를 올려서 지방에 주자라는 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소비세율 2단계는 6% 올려서 이제 지방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21%를 걷어서 지방에 뿌리겠다라는 것이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직이 국가직화 되어 있잖아요. 이건 자치분권에 반한 것 아니냐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내용을 보면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지방직이 되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은 위험에 노출된 것을 균등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재정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받는 것은 국가 책임이다 해서 국가로 환원을 시켰던 거지요. 그래서 국가직이 되면서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준 것이고, 모든 자치단체에 있는 소방 인력들이 균등한 위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방 안전교부세율을 15%를 이번에 올리기로 합의가 돼서 많이 좀 개선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순확충이 2.9조, 왜 순확충이 나오냐, 내년에는 아마 균특회계에서 자율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스스로 하면 거기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나눠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의 한 3.5조가 이제 지방소비세, 지방재원이 늘어났으니까 이걸 줄 테니까 이제 중앙이 관여 않겠다. 이제 알아서 해라 라고 지방으로 그 사무가 다 넘어갑니다. 그게 한 3.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한 3.7조 원 정도 순증이 확보되는 것을 이번에 합의를 했고, 이제 2단계 협상을 내년부터 이제 2단계 협상을 우리 위원회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하고 협상을 해서 2단계 조정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 조정 단계가 역시도 쉽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번에 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태동하게 되었는가, 새로운 모습으로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을 뭘 담고 있는가 중요 사항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치분권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방향 설정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 드러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지방, 주민 여러분들 다 제도와 끝없는 상호작용을 해야만 이 제도는 숙성되고 성숙될 겁니다. 제도만 딱 이렇게 제시했는데 그냥 거기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그 제도는 바로 물밑으로 들어가 버릴 겁니다. 역시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좋은 의견 내고 이걸 고쳐주라고 주장하고 상호작용 조정을 해서 더 좋은 지방자치계획, 더 좋은 대한민국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 예, 그러니까. 예. 예, 혹시 제가 하는 이야기, 계획이나 이런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질문이 있으시면 어떤 질문도 받겠습니다. 예. 시민이고요. 이름은 이상돈입니다. 일단은 그 지방 분권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지방 분권을 반대하는 단체장이나 그 교육기관장은 좀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주민 그 주권 구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에 돌아가면은 이제 이제 단체장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주민 참여권들을 내용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한 그 파이 싸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그 주민들의 그 주민 그 주권 구현을 방해하는 것.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서울시 모 자치구에서 몇 년 전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구청에 현관문을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게 통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이 냈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어렵걸랑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분권을 이제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분권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지시하지만은, 그럼 니네가 그만큼 가져가는 대신 얼마만큼 너희들이 책임이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좀 빠져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민의 주권 구현을 방해하거나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지방 분권을 저해하는 그런 단체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예. 일단, 주민 참여를 방해하는 자치단체장이 있다. 그러면 당장 다음 선거에 주민들이 소환을 해야죠.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최종 지향점은 주민에게 있다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정책 결정과 집행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들어가면 만약에 방해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구제할 권리가 정식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 과정을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당하게 참여하고 싶은데 방해를 했다라고 하면 주민이 가지고 있는 참여 권리를,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국장이 됐든 계장이 됐든 자치단체장이 됐든 내 권리를 침해했다. 얼마든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선거 과정에서 그분들은 아마 방해하는 사람이 알려지면 당선이 못 되겠죠. 그 과정입니다. 또 다른 책임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네. 사실은 사법책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이제 장치가 되는 거고, 이제 사법 단계 전에서 이제 견제하고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장치에 대한 궁금증이 좀 이제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예. 또 하나 얘기를 주면요. 이번에 장치에 들어가는 게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시정 지시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번에 국가와 지방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중앙정부가 직접 기초자치단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법이 개정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기초자치단체에 명령을 내릴 수 있게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냥 경찰에 가서
그냥 딱 이렇게 그런 안은 제도적으로 설계할 수는 없고요. 일정한 사법 절차, 구제 절차들을 탄탄하게 마련해 놓으면 그거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을 원하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예. 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장 정세현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정치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공감을 했는데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바대로 정리를 하고 저의 의견을 덧붙이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들은 내용을 좀 종합해서 판단을 했을 때, 자치분권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합리성과 대표성의 이야기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성에 대한 부분은 물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공동체 발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점점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성의 문제가 남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해주신 강연 내용에 의하면, 권력의 균점과 관련된 부분과 인구의 구조적 불균형 상태가 두 가지가 문제점인 상황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권력 분점에서 권력 기관 간의 구조적 권력을 분점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거 이전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균점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인구 불균형 문제에 대하면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인구의 불균형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세대적으로 갖고 있는 그리고 계층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도 분명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데 사실 지금 중앙에서 발표해 주신 이런 자치분권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면 그런 세대와 계층에 관한 문제 상황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부분은 지방의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석할 만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일단 중앙에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고자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기관 간의 권력보다도 개인 간의 권력 배분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직접민주제도가 아니라 대의민주제도의 틀을 안에서 설명을 드려서 개인의 권력 관계까지도 나가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의 권력 문제는 역시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구현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세대 간 또는 여러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도 자치분권 계획에서 취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의 전 문제를 우리 위원회가 다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대 간,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세대 간의 불균형 문제는 고령화사회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 절벽 문제도 아마 여러 위원회에서 합동으로 주제를 지금 발굴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자치분권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만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학생이라 그러셨는데 학생이 염려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그 주제를 다룬 위원회가 다 지금 배치되어 있어서 거기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예. 그게 이거와 오늘 배운 것과 상관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그 대통령님이 저 의정연설 담화문 그거 국회에서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말씀하시길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세대 간에 그런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은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렇게 불편하지만은 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얼음도 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빙판이어서 길이 그래서 막 미끄러짐도 많고 그래서 장인들은 한번 미끄러지면 부상이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내 일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는 또 다양하다 보니까는 생각하시는 것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더 배려해주고 좀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자치분권위원장님이 힘이 좀 실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좀 도와주시라고. 예. 아니, 말씀 잘해 주셨어요. 우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수시로 보건복부 장관도 뵙고, 회의 국정자문회에서 뵙고 그러는데, 해당 부처에 틀림없이 그런 요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꼭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는 방금 말씀하신 약자들에 대한 상당한 배려를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건복부 장관한테 꼭 주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됐습니까?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